불가능합니다. 18개월 안에 50만 명이 쓸 물을 사막 한복판에서 찾는다고요? 사우디 정부가 전 세계에 던진 네옴시티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20만 톤의 담수가 필요한 미래도시를 18개월 안에 완성하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술팀이 최첨단 장비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다가 사막에서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작은 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18개월 후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워커스입니다. 사우디아람코 해외사업부에서 15년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MIT 토목공학 박사의 스탠포드 MBA까지 마친 후 중동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리야드 본사 42층 대회의실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밖으로는 사우디의 붉은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중동 전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만 명이 거주할 스마트시티, 하루 20만 톤의 담수 공급, 18개월 내 완성. 숫자들이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정말. 제 옆에 앉은 독일 엔지니어 한스가 속삭였어요. 라스베이거스 전체 용량의 3배잖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데이터를 띄우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숫자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 담당자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정밀 지질 조사를 생략했던 일말이죠. 결국 댐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고 그 책임을 일부나마 져야 했던 제가 승진해서 2년이나 밀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해.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검증된 과학적 방법만 사용하자. 3월 28일 베이징에서 온 중국 지질조사팀이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왕 리밍 박사는 중국 최고의 지하수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왕 박사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워커스 박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팀에는 세계 최첨단 AI 기반 지하수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태블릿 화면에는 화려한 3D 그래픽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17개와 실시간 연동되어 지하 500m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도 감탄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현장으로 향하는 고급 버스 안에서 중국 팀원들의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12명 모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대화도 전부 영어로, 그것도 기술적 용어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온도 편차 분석, 지질 층서 구조, 수음양 매핑.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었어요. 네옴시티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15m 높이의 대형 굴착기 세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위성통신 안테나가 달린 컨테이너 5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비 투자만 12억 달러입니다. 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팀의 일과표도 정확했어요. 오전 7시 정각 브리핑, 오전 8시 현장 작업 시작, 정오 30분 점심 영양바와 에너지 드링크, 오후 6시 데이터 정리.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3주면 충분할 겁니다. 왕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47분 사막의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진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중국의 대형 굴착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냉각 시스템이 터진 거예요. 긴급 정지. 모든 장비 정지. 왕 박사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AI 분석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거든요. 컨테이너 안에서 삐삐삐 하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3주 동안의 성과였어요. 30개가 넘는 50m 깊이의 구멍을 팠지만 나온 건 모래뿐이었거든요. GPS 좌표가 틀렸나? 왕 박사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4월 28일 결국 중국팀은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장비를 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착잡했어요. 15억 달러와 한 달의 시간이 사막 모래 속으로 사라진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래서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5월 3일 오전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있어요. 비서가 이메일을 전달해줬는데 발신자는 지오테크라는 생소한 회사였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업체가 네옴시티를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5월 10일 오후 한국팀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명이 전부였어요. 중국팀의 화려한 정장 차림과 달리 그들은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처음 본 김민수 팀장의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2cm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인사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 팀장이 명함을 건넬 때 두 손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명함을 주면서 왼손은 오른팔을 받치고 동시에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오테크 김민수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중함이 느껴졌어요. 중국팀과 확연히 달랐던 건 장비였어요. 소형 드릴 2대, 휴대용 분석기 몇 개, 그리고 노트북 몇 대가 전부였거든요.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갈 정도였죠. 이걸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팀을 관찰했는데 정말 독특했어요. 8명이 조용히 앉아서 각자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중국팀처럼 영어로 시끄럽게 토론하지도 않았고 그냥 묵묵했어요. 저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첫 3주는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그들의 하루 시작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다른 팀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한국팀은 이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한 건 그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47도 사막에서 뜨거운 차라니. 팀장님, 왜 뜨거운 걸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팀장이 보온병 뚜껑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할머니요? 정말 의외였어요. 과학자가 할머니 얘기를 하다니. 점심시간엔 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 팀원들이 둥글게 앉아서 각자 가져온 반찬들을 테이블 가운데 펼쳐놓더라고요. 빨간 김치, 검은 김, 노란 단무지. 색깔부터 다채로웠어요. 김치 드셔보실래요? 한 팀원이 저에게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아, 그건. 냄새가 강해서 주저했는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작업 방식도 달랐어요. 무거운 드릴을 옮길 때 1, 2, 3가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면서 한국어로 구령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이구, 아이고 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성과였어요. 3주 동안 12개 지점을 조사했지만 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김 팀장은 매일 저녁 작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한글이라는 신기한 글자로 말이죠. 동그라미와 네모가 섞인 듯한 그 글자들을 보며 궁금했어요. 저 글자로 뭘 쓰고 있는 걸까?
5월 말이 되자 한국팀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중국팀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5월 30일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워커스 수석, 한국팀 성과는 어때요? 투자자들이 계속 문의하고 있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조사요?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중국팀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더 큰 타격은 언론 보도였어요. 아랍뉴스 헤드라인이 태블릿 화면에 떴습니다. 네옴시티 급수 시스템, 설계조차 못하고 있어. CNN에서도 사우디의 야심찬 네옴시티, 물 공급 문제로 좌초위기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어요. 한국팀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평소 같으면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 팀장이 작은 휴대용 버너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스프를 뿌리고 그 위에 김치를 올리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가져온 김이나 단무지를 조금씩 나눠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BTS 덕분에 라면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김치까지 넣어서 먹는 거였구나. 신기하긴 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6월 2일 저녁 김 팀장이 한국 본사와 화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텐트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물론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톤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김 팀장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 그리고 에이 하면서 머리를 긁는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6월 5일 이른 아침,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쯤 텐트에서 나와 세면을 하려는데 현장 입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통 베두인 복장을 한 장신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흰색 토브를 입고 빨간 체크무늬 구투라를 머리에 두른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이분이 압둘 하미드 족장님입니다. 김 팀장이 제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족장이 김 팀장을 보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족장이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영어로 설명했어요. 오래전에 한국 친구들과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습니다. 김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1983년이었어요. 제가 23살 때였죠. 족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온 방법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과학적 조사를 생략했다가 댐이 무너진 그 참혹한 기억 말이에요. 족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만 사용해야 해요.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족장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요청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팀장이 땅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의자도 없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서양인인 저는 의자 없으면 서 있거나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게 전부인데 저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저 자세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있지? 정말 궁금했어요. 족장의 설명은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해야 해요. 족장이 손으로 바람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래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봐야 하고 특정한 식물들이 자라는 패턴도 살펴봐야 해요.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바람 방향이나 모래 색깔로 지하수를 찾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밀한 지질 조사 장비가 있어요. GPS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전자파 스캔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2년 전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또 이런 식이야.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이런 감각적인 방법을 믿는 거지?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저와 180도 달랐습니다. 김 팀장이 작은 수첩을 꺼내서 족장의 말을 한글로 꼼꼼히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기한 네모와 동그라미가 섞인 글자들로 말이에요. 다른 팀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족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족장의 손짓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팀장님, 설마 저런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단 들어보죠.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라고요? 과학적 근거 없는 추측으로요? 모든 자연 현상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날 오후 1시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 전체가 족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족장이 이쪽 바람이 조금 다르네요라고 하면 한국 팀원이 즉시 휴대용 풍향계를 꺼내서 정확한 방향과 풍속을 측정했어요. 모래 색깔이 저기서부터 달라져요라고 하면 또 다른 팀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GPS 좌표까지 입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늘진 텐트에서 얼음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2년 전 중국 팀과 똑같잖아. 왜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팀원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듯한 기대감이 역력했거든요. 설마 저런 걸로 정말 뭔가 나올까?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호기심도 생겼어요. 6월 12일 오전 10시 정각,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하세요.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위성전화를 통해 들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리야드 본사 대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건설부 파루크 차관을 비롯해 고위 관료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워커스 수석. 파루크 차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차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요.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중국팀 실패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어요. 일주일입니다. 차관의 선언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아니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드렸어요. 세 번째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가운 생수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김 팀장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족장과 함께 모래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이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일어섰어요. 텐트 그늘로 와서 마주 앉자 저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설명했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김 팀장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혀를 쯧 차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긁으며 에이하는 모습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어요. 일주일이면 정말 촉박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식사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정부 차량 한 대가 나타났어요. 새하얀 토요타 랜드크루저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내렸죠. 안녕하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투자개발부의 파이살 알하미드입니다. 순간 족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요. 파이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외삼촌. 파이살이 족장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 조카예요. 족장이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족장이 자신의 조카에게 한국팀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파이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외삼촌께서 전화하셨어요. 이 한국팀은 다른 팀들과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한다면서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직접 가서 추가 시간을 요청해 보려고 해요. 일주일만 더 달라고요. 하지만 차관님이 직접.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어요. 대신 그 기간 안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김 팀장이 파이살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역시나 한국식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족장, 한국팀, 그리고 파이살까지 합세한 삼각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저녁,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족장이 김 팀장을 따로 불러서 현장 한쪽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아랍어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대화가 계속됐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갑자기 김 팀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깊은 감동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궁금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족장이 천천히 4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1983년 여름이었어요. 족장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회상했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지질조사팀이 있었거든요. 김 팀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서구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배우려고 했죠. 족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특히 팀장이 인상 깊었는데 참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족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 팀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대호였을까요? 김대호. 맞아요. 족장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족장의 인연이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족장도 눈물을 흘리며 김 팀장의 손을 잡았어요. 대호 씨의 아들이라니.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다니. 족장은 40년 전의 기억을 더욱 자세히 들려줬어요. 당시 대호 씨 팀은 정말 달랐어요. 족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외국 팀들은 항상 우리가 더 안다. 너희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 팀장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그만 녹음기까지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대호 씨는 정반대였어요.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족장이 약간의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압둘, 과학과 경험은 적이 아니야. 서로 도와주는 친구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 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방법과 한국 기술을 합쳐서 일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족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일해서 큰 지하 수맥을 찾아냈어요.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물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모르죠? 제가 궁금해서 끼어들었어요. 6월 21일 금요일 새벽 5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족장의 전통 지식과 한국팀의 과학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찾아낸 최종 지점에서 드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족장이 모래를 한 움큼 쥐며 말했어요. 밤새 바람 방향이 3번 바뀌었거든요. 한국팀도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확신했어요. 드릴이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40m를 넘어갈 때쯤 갑자기 드릴의 저항이 확 줄어들었어요. 뭔가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드릴을 조작하던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42m, 43m. 그리고 44m에서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파이프를 타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가 모래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람두릴라, 아람두릴라. 족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의 아랍어를 연신 외쳤어요. 김 팀장과 팀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았어요. 3주간의 고생과 절망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물의 양이었어요. 유량계로 측정한 결과 시간당 8만 리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루로 계산하면 192만 리터. 50만 명이 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2년간 가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족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 주에 이어졌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 첫 번째 지점 주변 15개소에서 테스트 드릴을 실시한 결과 정말 상상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어요. 사막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수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족장이 정말 낡은 베두인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80km에 걸쳐서 지하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하강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사막 밑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한국팀의 정밀 측량과 지하수맥 추적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저수량이 12억 톤이 넘었거든요.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미진진해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막 1200평방킬로미터를 완전히 녹지로 바꿀 수 있어요. 1200평방킬로미터요? 저도 계산해봤어요. 서울시 2개를 합친 크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족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다른 오아시스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예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팀이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고 족장이 전통 베두인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도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먹었어요. 매콤한 맛이 사막의 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네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과학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고 정말 위대한 발견은 서로 다른 지혜가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였구나. 7월부터 본격적인 사막 녹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막의 자연 순환을 이용한 지능형 물 공급 시스템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범 구역은 축구장 140개 크기인 100헥타르로 정했어요.
불과 3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만 있던 땅에 파이프라인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정말 여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더니 말했어요. 토양이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물이 스며들면서 미네랄 성분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답답했어요. 매일 수만 리터의 물을 뿌려도 겉보기엔 젖은 모래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현장을 돌며 토양 상태를 체크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3주째 되던 7월 20일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좀 보세요. 한 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막 여기저기에서 작은 녹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김 팀장이 새싹 앞에 쪼그려 앉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족장도 매일 낙타를 타고 현장에 와서 내 평생에 이런 광경을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라며 감격해했어요. 1개월 후인 8월 말,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푸른 오아시스가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과 노란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사막 녹화 성공에 힘입어 네옴시티 본격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초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녹화된 사막을 보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며 감탄했죠. 이제 본격적인 도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팀장이 대형 태블릿으로 3차원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네옴시티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친환경 순환 도시였거든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도시 전체에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첨단 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거쳐서 다시 지하 대수층으로 되돌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 도시군요. 족장도 설계도를 보며 우리 조상들의 오아시스 지혜와 21세기 첨단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날 줄이야라며 감탄했어요.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팀의 꼼꼼함에 계속 놀랐어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계를 수정하더라고요. 밥알이 화면에 떨어질까봐 몸을 비스듬히 틀면서 말이에요. 저런 세심함까지도 배워야겠어.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파이살도 매일 현장에 와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동 전체가 주목할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8월 30일, 드디어 네옴시티 1단계 구역이 완공되었습니다. 5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주거단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어요. 불과 4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와 바위만 있던 곳에 녹색 정원과 미래형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물 공급 시스템의 완벽함이었어요. 하루 7만 톤의 담수가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되고 있었고 사용된 물의 95%가 정화되어 다시 순환되고 있었어요. 9월 5일 공식 개장식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왕세자가 녹색 오아시스를 보고 이것이 바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이군요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왕세자가 김 팀장에게 물었어요. 김 팀장은 왕세자 앞에서도 변함없이 정중했어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하, 이것은 한국의 기술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압둘 족장님의 지혜와 파이살님의 도움, 그리고 워커스 박사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족장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새 전통 복장을 입고 왔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드디어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12년간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건지.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이 직접 만든 김치전과 파전을 처음 맛봤는데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겠어요. 솔직한 소감을 말하니까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네옴시티 대성공에 힘입어 더 큰 미래 비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9월 15일 사우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사우디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사막 녹화 기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노하우를 현지 젊은 인력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5년 장기 프로그램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첫 번째 교육생의 정체였어요. 파이살의 20살 아들인 사미르가 일기 수료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일했고 아빠가 지금 한국팀을 도왔는데 이제 저까지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미르가 족장에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한국팀은 교육센터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사미르가 처음으로 한국 컵라면을 먹어보고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K-팝 아이돌들이 먹는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김 팀장은 사미르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하는 사미르를 보며 모두들 귀엽다며 웃었죠.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사미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발음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미르가 따라하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교육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팀의 끈기와 세심함,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4월 15일,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 1단계가 완공되었고 주변 사막 500평방킬로미터가 푸른 녹지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물을 찾고 사막을 녹화하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 현실이 된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국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UAE에서 두바이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공식 의뢰했고 쿠웨이트에서는 신도시 급수 시스템 구축을,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대규모 녹화 사업을 한국팀에게 요청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나일강 유역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의 사막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미르는 이제 혼자서도 중급 규모의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지혜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모두 배워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족장은 손잡벌되는 사미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그의 아들 민수를 통해 이뤄지고 이제 우리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2024년 5월 15일 프로젝트 공식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예쁜 유리병에 담긴 빨간 김치를 받아들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편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김 팀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는지. 12년 동안 아시아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워커스 박사님, 괜찮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이 만나면 처음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족장도 다가와서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워커스 박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40년 전 대호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사막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2024년 6월, 저는 사우디 아람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제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지금 네옴시티는 중동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오는 모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과 베두인 지혜의 완벽한 만남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 준 김치 한 젓가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들이켰는데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술과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진정한 미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막에 핀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찾고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만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진정한 협력과 화합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성공은 최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진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기술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안 돼. 백호야. 폭우가 쏟아지는 마이애미 교회,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강풍이 건물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가 아이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이빨, 젖은 털에서 풍기는 짙은 냄새, 그리고 그르렁거리는 저음이 폭풍 소리와 섞여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개들이 또 나타났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었지만 15마리가 넘는 무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파트너인 백색 진돗개 백호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kg 남짓한 몸집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백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풍산개 설풍도 그의 곁에 섰습니다. 페마 구조대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아시아계 개들은 안 돼.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진돗개와 풍산개가 보여줄 진짜 모습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 순간이 CNN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데이비드 맥클레인 42살. 미국 연방재난청 페마에서 15년 동안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대형 화재 현장을 누비며 셰퍼드와 레브라도 같은 서구식 구조견들과 함께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계 개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해 전 시애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제 조카가 이웃집 아키타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에 20반을 넘게 꿰매는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단히 각인되었습니다. 아시아계 개들은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이다. 결코 믿어선 안 된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온 토종견 2마리를 파트너로 배정받은 겁니다. 하나는 백색 털빛이 눈처럼 고운 18개월 된 진돗개 백호, 다른 하나는 26kg 체구의 2살 된 건장한 풍산개 설풍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는 제 명령을 무시하고 여기저기를 킁킁거리며 다녔고 설풍은 다른 구조견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달릴 때 이 둘은 빙빙 돌며 주변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저건 쓸모없어.
겁쟁이들이야. 동료들의 비웃음이 제 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팀장조차 제게 차갑게 말했죠. 맥클레인, 저 개들로는 실전에서 아무 성과도 못 낼 거다. 15년 베테랑으로 자부해온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마리 개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능력자로 취급받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엉뚱한 행동이 사실은 수천 년간 한국 땅에서 길러진 특별한 본능이라는 것을. 24년 9월 말 허리케인 헬린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마이애미 교회는 순식간에 바다처럼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새로운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먹이를 찾을 길이 막힌 개들은 무리를 지어 주택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수는 15마리가 넘었고 핏불과 혼종으로 보이는 거대한 개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주민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맞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방패처럼 세우고 의자를 던지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노인들은 두려움에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페마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홍수가 아닙니다. 떠돌이 개 무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커질 겁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백호, 설풍도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은 으르렁거리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개 무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게릴라식 공격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셰퍼드 한 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와 돌을 던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킁킁거리며 땅을 살폈습니다. 봐라, 저것들 겁먹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동료 마이크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셰퍼드를 안고 돌아왔고 동료들의 차가운 눈길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젖은 털을 말리며 백호와 설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실패조차 계산 속에 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마이애미 교회의 대규모 작전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장과 페마 본부 간부들, 주 방위군 지휘관들까지 총출동했고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흙탕기를 메웠습니다. CNN뿐 아니라 지역방송국 라디오 기자들까지 우산을 흔들며 앞다퉈 취재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현장 조명을 번쩍거리게 했고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발걸음마다 첨벙거렸습니다. 마이크를 든 시장은 우비를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돌이 개 무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진 목소리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와 설풍을 곁에 두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팀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맥클레인, 마지막 기회다. 오늘도 내 개들이 쓸모없다는 게 드러나면 교체 절차 들어간다. 차갑게 뱉어낸 그의 말은 비보다도 싸늘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CNN 기자 사라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란색 레인코트에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님, 오늘 한국 토종견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엔 호기심과 동시에 의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곧장 거대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 20마리가 넘는 그들은 먹이를 찾아 눈이 충혈돼 있었고 젖은 털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파고드는 발톱 소리,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저음의 으르렁거림이 현장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인 저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줄줄이 전진하며 포효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곧 비명이 터졌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의 움직임은 예상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좌우로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shepherd 한 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제지했지만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빗속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멀리서 짖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한눈에 조망하며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봐라, 또 도망치네. 겁쟁이들이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추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 중 가장 큰 개, 핏불 혼종으로 보이는 40kg 넘는 거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카메라가 몰려있는 관중석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CNN 기자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아! 사라가 비틀거리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대형견이 그대로 그녀 위로 뛰어올라 덮쳤습니다. 카메라맨이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떨어뜨렸고 다른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20kg 남짓한 작은 몸이었지만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대형견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물어버렸습니다. 놀란 대형견이 몸을 돌리자 설풍이 그 틈을 파고들어 사라의 몸을 덮치듯 감싸 안고 진흙탕 위를 구르며 안전한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라의 비명, 사람들의 탄성,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형견의 주의를 끌었고 설풍은 무게를 실어 사라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돗개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맨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CNN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라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개들이 날 살렸어. 백호와 설풍은 단순히 몸으로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측면에서 교란하고 설풍이 보호와 방어를 맡는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본능이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기자들은 흥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찍어. 지금 찍어. 이 장면이 역사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온 모든 엉뚱한 행동이 겁이나 무능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본능적인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CNN 기자 구조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전기가 치직거리더니 현장 지휘본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8살 남아 이름은 토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미는 제 이웃집 소년이었습니다. 저와 가족이 종종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던 바로 그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 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가 연락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 제발 찾아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내 딸이 실종 상태라니. 바로 그때 팀장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내 딸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토미는 강물 속에 있다. 우선 그 아이부터 구해야 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 다른 한쪽은 아버지로서의 본능. 내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해. 아니야, 구조대원으로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해.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헬멧을 두드리며 망치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두 아이 모두 살려만 주십시오. 구조대는 급류가 흐르는 하천으로 몰려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황토빛 흙탕물이 집채만 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원들이 줄을 묶고 차례로 강물에 들어갔지만 몇 발자국 나가기도 전에 그대로 휩쓸려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 돼. 이 속도로는 접근 불가야. 팀장의 외침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토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배수로가 합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하수관 입구였는데 쇠창살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흙탕물이 굉음을 내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짖음. 설풍은 반대로 하류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동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놈들 때문에 산만해져. 걔들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CNN 기자 사라가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개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방향을 짚고 있잖아요. 사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직감이 번쩍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백호와 설풍의 엉뚱한 행동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백호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류의 둔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미의 가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진흙에 파묻힌 작은 신발이 물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미! 토미! 제가 소리치자 희미하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수구 입구, 굵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토미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을 떠돌이 개 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에 밀려 높은 곳으로 올라온 그들은 이제 눈앞의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놈들이 토미를 노리고 있어. 동료 대원들이 무전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설풍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갈기털이 빗물에 흩날리며 근육질 몸이 번쩍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떠돌이 개 무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설풍 안 돼. 제가 외쳤지만 이미 그는 돌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무리의 리더격 대형견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설풍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진흙 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설풍의 공격에 무리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물살을 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한 앞발질로 급류를 헤치며 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토미의 공포에 질린 눈이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는 곧장 아이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둑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20kg 남짓한 몸으로 8살 아이를 강에서 끌어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백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 작은 놈이 아이를 끌어내고 있어. 백호는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토미는 울면서 백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두 존재가 강둑 가까이 도달했을 때 대원들이 줄을 던져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토미가 구해진 순간 하류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그것은 제 딸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설풍이 무리를 따돌리고 나서 에밀리를 안전한 둔덕으로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토미와 에밀리 두 아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CNN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사라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 개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작전을 펼쳤어요. 진돗개는 추적과 구조, 풍산개는 방어와 교란, 이건 본능이자 전략이에요. 토미와 에밀리가 각각 구조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전선을 스치는 금속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폭우는 한 박자 느려졌다 싶으면 다시 수천 개의 손가락처럼 지붕과 도로를 두드렸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골목마다 작은 강을 만들었고
쓰러진 가로수는 무너진 성벽처럼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미를 포옹하는 어머니의 떨림을 뒤로한 채 강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설풍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강둑 끝에 서서 물결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하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고 낮은 지시형 지즘. 설풍이 저쪽이란 거지. 백호가 제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진흙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저는 줄을 두르고 허리에 카라비너를 걸었습니다. 팀장과 대원 둘이 제 안전줄을 잡고 따라붙었습니다. 하류는 더 어두웠습니다. 홍수에 밀려온 부표와 냉장고 조각, 플라스틱 통이 서로 부딪히며 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로 떠돌이 개 무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설풍이 일부러 그들을 강물과 둔덕 사이로 유인한 듯 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길. 한 발만 삐끗해도 급류로 빨려 들어갈 골짜기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직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백호가 갑자기 멈추더니 코를 높이 들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곧이어 백호가 왼쪽 폐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비틀린 작은 창고였습니다. 반쯤 잠긴 바닥 위로 강물이 들락거리며 흙탕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짧은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이대며 낮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끝내자. 소리와 빛으로 몰아낸다. 대원 하나가 차량 사이렌을 가져왔고 저는 창고 반대편 창으로 빛을 쏘았습니다. 시야가 밝아지는 순간 설풍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틈새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우두머리를 창고 바깥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눈빛. 그때 백호가 반대편 문으로 뛰어들어 짧은 지즘 2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이렌을 켰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손전등의 빗줄기가 동시에 터졌고 무리의 선두가 한 박자 흩어졌습니다. 설풍이 그 틈을 잡았습니다. 몸을 낮춰 측면으로 파고들더니 우두머리의 주위를 바깥쪽 물길로 쓸어냈습니다. 나머지 무리도 뒤따랐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외쳤습니다. 대원들은 긴 막대를 활용해 통로를 막고 동물통제팀이 가져온 포획틀을 길목마다 세웠습니다. 돌을 던지던 주민들이 뒤쪽에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두드렸고 향을 피운 연기가 살짝 번지자 몇 마리는 냄새를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리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렸고 거부와 후퇴가 반복되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 쪽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한 마리가 설풍을 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간 땅이 울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둔덕 밑이 움푹 꺼지며 물과 진흙이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설풍이 발을 헛디뎠고 그의 앞발이 부서진 철망 틈에 끼었습니다. 안 돼. 제 목이 갈라졌습니다. 백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설풍은 짧게 으르렁이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철망의 녹슨 소나기가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줄을 더 조이고 철망 쪽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진흙 에어리며 흔들렸습니다. 철망은 오래된 배수구 덮개였고 한쪽이 무너져 날이 3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커터 필요해. 대원이 절단기를 건넸고 저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설풍의 옆구리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괜찮다. 서두르지 마라. 아이들부터. 그 눈빛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았어. 너도 나와야지. 백호가 제 옆에서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리에 남은 2마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절단기를 멈추지 않았고 백호가 둔덕 위를 원호로 돌며 그 둘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짧은 돌진, 후퇴, 측면 이동. 마치 바둑판 위에서 술을 빼듯 백호는 다가오는 각도를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찰칵. 마지막 줄기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풍의 앞발이 풀리자 그는 한 박자 뒤로 물러나 제 무릎 위에 턱을 얹었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됐어. 나가자. 대원 둘이 손을 뻗어 설풍을 끌어냈고 저는 안전줄에 체중을 맡겨 뒤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금속 냄새와 비 냄새와 함께 섞였습니다. 우리가 둔덕 위에 오르자 사람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은 떠돌이 개들은 포획틀에 한두 마리씩 걸려들었고 동물통제팀이 천으로 덮어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었던 몇몇 주민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두 눈을 굴리던 동물들을 보며 그들도 역시 이 폭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아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정찰과 교란, 방어와 유인, 그리고 마지막엔 구조. 이건 본능이면서 동시에 축적된 문화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비와 눈물이 섞여 반짝였습니다. 응급 텐트 안에서 수의사가 설풍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세척액이 상처 위로 흐를 때마다 설풍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가만히 버텼고 백호는 그의 코끝을 한번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물소리와 사이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두 개의 젖은 코가 서로 닿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남아있던 그 순간에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한 톤 밝아져 있었습니다. 폭우가 한숨을 돌리는 사이 저 멀리 구름 가장자리가 10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백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앉아 귀를 세웠습니다. 영웅처럼 의기양양하지도 난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더 울렸습니다. 밤이 깊자 응급본부는 또 다른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낮은 떨림, 따뜻한 조명, 젖은 우비가 걸린 새 행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의 김. 사람들은 도란도란 사건의 파편들을 맞춰 이야기했고 모니터에는 저녁 뉴스의 제목줄이 돌아갔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한국 토종견이 아이와 기자를 구하다. 사라가 텐트 구석에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잉크는 습기로 약간 번졌지만 그녀의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백호와 설풍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 둘이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 폭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촬영본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빗방울이 렌즈 위에서 흘러내리고 백호가 빗줄기 속으로 스며들 듯 나타나는 장면. 그 다음 컷, 설풍이 몸으로 사라를 감싸며 진흙 위를 구르던 순간. 화면을 보는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지휘와 명령보다 먼저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거친 얼굴은 사라지고 빗물 대신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섰다가 백호와 설풍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클레인, 내가 틀렸어.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전부라고 믿었지.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다. 동물 행태 전문가와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참여한 행동학자는 지도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좁은 지역에서 추적과 기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읽고 출구를 찾지요. 풍산개는 산악과 설원에서 큰 사냥감을 상대로 장시간 버티고 압박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장면은 두 특성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사례입니다.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 메모를 하는 이 화면을 보며 놀라 입을 다무니 선입견이 꺾이는 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잠시 뒤 도시문화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돌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개들이 무서웠소. 오늘도 솔직히 무섭소. 하지만 그 둘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더 세게 굴었다는 걸 알았소. 미안하오. 동물통제팀장은 포획 후 처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격성을 보였던 개들은 진정시켜 수의학적 검진을 받고 번식과 학대 징후를 조사한 뒤 필요한 보호소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골목마다 임시 급식대가 세워졌습니다. 무리의 몇몇은 사람의 인기척을 피하며 숨어들었고 사람들도 함부로 쫓아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려움과 공존 사이의 얇은 선을 사람들이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백호와 설풍을 데리고 구조본부 뒤편 잔디에 앉았습니다. 풀잎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밤 공기에는 흙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호는 제 무릎에 턱을 얹었고 설풍은 바로 옆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구했어. 아이들만 구한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의 편견과 오만, 오래된 공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이 두 친구가 제게 건네준 것입니다. 멀리서 박수가 났습니다. 임시 스크린에서 CNN 특보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 이상의 의미입니다. 타문화와 타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위기에 더 취약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전통견들은 그 자체로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날렵하고 하나는 넓고 든든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들의 젖은 털 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폭우가 물러간 뒤에 마이애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딱딱한 진흙이 말라가는 오후 시청 광장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배웠습니다. 도시와 자연, 사람과 동물, 낯선 것과 익숙한 것. 그 사이에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두 친구와 그 친구들을 끝까지 믿어준 구조대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앞줄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백호 고마워. 설풍 고마워. 백호는 도도하게 귀만 까딱했고 설풍은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구조견협회에서 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토종견의 구조 사례는 세계적 모범입니다. 현장 판단력, 팀워크, 인간과의 교감 수준이 탁월합니다. 인증서가 전자문서로 전송되었고 협회는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페마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는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합리적이되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생명을 살렸는지. 객석 앞줄에서 팀장은 가만히 제 손짓을 따라왔고 발표가 끝나자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군과 관계기관이 백호와 설풍의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두 친구의 발자국을 고향 땅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밀리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진도에 가면 나는 꼭 바다를 보고 싶어. 그리고 백호가 태어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싶어. 아내 리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전화로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해. 두 아이와 두 친구를 동시에 지켜야 했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두려움과 사명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두 마리의 발자국이 포개져 있던 순간에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앉을 때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푸르다. 진도의 바다는 파도 끝마다 흰 실을 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사업소의 마당은 햇살이 따뜻했고 어린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백호는 한동안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에서부터 눈동자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번져갔습니다.
설풍은 낮은 포효를 짧게 내뱉고는 느긋하게 풀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표정. 기념식에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한국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이제 세계의 이웃입니다. 현지 초등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깃발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호, 설풍. 에밀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이어지는 새벽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폭우와 공포였지만 끝은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배웠고 아버지로서 성장했고 한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미세한 진동이 그들의 호흡과 겹쳐 작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마당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젖은 나무잎을 스치고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이 한 번 들렸습니다. 저는 두 친구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따뜻한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온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로, 도시와 자연 사이로, 국경과 문화 사이로 번져가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의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백호와 설풍, 물과 바람 사이에서. 화면 속 제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걔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걔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믿는 일, 거기서 진짜 구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작은 자막이 떴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두 친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로웠고 우리의 내일은 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보물들과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